주가가 좀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6월 달기점에서 현재 수익률까지를 보니까 방한 이후의 수급 영향을 가장 많이 일단 LG전자가 좀 가장 컸습니다. 단기 조정폭이 좀 컸는데 엔비디아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AI 플랫폼이죠. 여기서 우리가 피지컬 AI와 결합해서 좀 본다면 구체적인 협업 성과는 더 없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너무 시장이 좀 조급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수주의 어떤 성과들은 더 구체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시점부터 주가에 대한 영향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LG전자 얘기하겠습니다. LG전자야말로 사실은 젠슨왕의 효과로 그죠. 와, 뭐 LG전자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기업을 토하면서 이제 한 차례 올랐다가 밀리는 것 같다가 또 올랐었는데 결국은 그 모멘텀이 빠지고 젠슨왕이 출국하고 이러면서 사실 고점 대비 뭐 오른 것도 가팔랐지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일단 뭐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된 시점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한 번쯤 언급이 됐는데 신사업에 대한 전략이 다시금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물론 실적의 내용도 좋았지만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재 가치를 한 번 더 부각시켜준 점. 첫 번째가 로보틱스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냉각 시스템 관련된 사업 분야인데 AI 센터. 그런 데는 가치에 대한 어떤 부각,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의 수급 전환을 좀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름을 부게 된 가장 큰 사건이 뭐 젠슨왕 CEO가 한국에 방문한다. 근데 LG 그룹을 처음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가치 기대감들이 더 크게 좀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6월 달기점에서 현재 수익률까지를 보니까 방한 이후의 수급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이 이제 LG 그룹이 좀 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LG노텍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이제 기판주로서 반등이 나올 때 수급 동조가 좀 되면서 반등을 같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LG 그룹을 좀 비롯해서 LG 뭐 전자, LG CNS 같은 종목들이 단기 조정폭이 좀 컸는데 일단 LG전자가 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에서 보면 43.7% 정도가 좀 하락을 했고요. LG노텍이 한 30%대 하락이 좀 그쳤고 반등을 좀 한 것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많이 빠진 타격이 좀 큰 종목은 LG전자에 좀 더 집중되지 않았나 아주 보십니다. 그러면 뭐 젠슨왕이 오면서 만난 부각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뭐 현대차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 업체들도 이걸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LG전자가 LG그룹 특별히 LG전자가 급등했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딱 보고 이렇게 크게 다시 조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수급적인 영향을 보면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좀 매도를 좀 했는데 외인 중심의 수급 이탈이 있는데 기간도 많이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투매를 좀 야기시키면서 낙폭을 키웠다라고 좀 보이고 두 번째는 뭐 이건 시장의 풍문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젠슨왕 CEO 방한 이후에 일단 기대했던 성과들이 파트너십 계약 안에서 좀 구체적인 좀 진보된 어떤 성과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네이버나 SK텔레콤의 경우에는 AI 팩토리 관련된 파트너십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나 네이버의 경우에는 AI 팩토리에 대한 공동 구축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진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 양해각서지만 사업 리스크를 공동으로 진다는 것을 확대 해석해 보면 공동의 투자, 공동의 이해관계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반등을 좀 이끌었고 그다음에 SK텔레콤도 상승하게 된 배경이 됐는데 LG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방한 성과 이후에 다른 뭐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좀 너무 미흡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3, 4년 전부터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가치를 꾸준하게 제시했고 CES에도 해당된 기술 공개를 했고 출품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급적인 우려가 많아서 좀 동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죠? 로봇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꾸준히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막 상가 갔다가 또 급락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LG 그룹, 특별히 LG전자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도 뭐 애플카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 한번 빵 갔다가 또 제자리 돌아오고, 그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을 이제 해내야 되는 건데요, 사업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LG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림이?
종국적으로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AI 플랫폼이죠. 여기서 우리가 피지컬 AI와 결합해서 좀 본다면 네. 사실 이제 아이작이라고 좀 불리우는 엔비디아의 이제 두뇌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지난 5월달 초에 메디슨 황 수석이사가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젠슨왕 딸. 그렇죠. 클로이드에 이제 아이작을 좀 적용한다는 부분들이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 시장에서 젠슨왕 CEO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협업 성과는 더 없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5월달에 메디슨 황 수석이사가 와서 LG전자 전반적인 어떤 로보틱스 사업 전략에 대해서 엔비디아 플랫폼에 대한 적용을 계획했고 이 부분에 대한 협력 성과들은 단발성은 오늘 미팅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속적으로 실무단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세부적인 일정들은 해당되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좀 조급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무리가 좀 있다고 보이고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양산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되진 않았는데 지난 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들을 보면 일단 클로이드 로봇에 대한 초도 양산 부분을 2027년도 상반기 정도에 좀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파일럿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도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실증 작업에 투입하고 여기서 고도화를 이루면 이 부분을 규격에 맞춰서 이제 대량 양산 체제로 좀 구축하게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타임라인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이제 3분기부터는 세부적인 이 로봇 양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보이고 예. LG전자의 역할의 경우에는 이 액추에이터의 부분의 양산, 대량 양산 체제에 관련 투자 부분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해야 될 역할을 마찬가지로 LG그룹 안에서는 LG전자가 좀 맡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더 한 축이 좀 되는 것이죠. LG그룹이 주도가 아니라 LG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그 안에 각각의 계열사들이 오히려 서포트를 하는 구조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클로이드 로봇의 양산 총괄도 LG전자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밸류를 가전 부분에서에 대한 밸류를 한 20배 정도, PBR이 한 20배 정도에 대한 가치인데 지금 뭐 전반적인 어떤 LG 전자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다 보니까 PER이 한 72배까지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좀 반영됐다라고 좀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과도하게 좀 반영된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이미 좀 반영됐어야 될 수치가 뒤늦게 좀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LG그룹이 좀 보유하고 있는 베어 로보틱스의 지분이라든가 로보티즈, 로보스타에 대한 지배권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LG전자가 사실 주축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 확장될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가치에 대한 반영을 인색하고 시장의 수급 변동에서도 더 심하게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은 재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 판단이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보시네요. 아까처럼 좀 양치기 소년 같은 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변영인 대표님은 좋게 해석하셨습니다. 원래 LG가 이제 가전에다가 지금 로봇 얘기 나오기 전에 가전 플러스 전장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죠? 전장 네. 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인데 전장 부분은 어떤데요? 근데 일단 전장량 매출에 대한 전체 장기 계획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한 2년 전에 구체화가 좀 됐을 때 전장 부분에 대한 매출을 100조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LG전자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이 전장량 부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이미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가 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의 연동 성과가 아직까지 그 전체 매출 포지션에 대한 비중이 좀 작아서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 단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SDV 차종에 대한 전환율이 2027년도에 초도 차종 한 5종부터 좀 시작을 하고요. 현대차의 그 일정 내용들을 보니까 2028년도에 대한 규모를 보면 전체 연 2천만 대 정도의 수준을 SDV 차종으로 다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좀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 그 이후에 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해당되는 전환율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장 부품에 대한 적용처라든가 공급량들을 좀 고려해 볼 때 LG전자가 사실상 연동될 수 있는 수주의 어떤 성과들은 더 구체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회사 이제 LG 이노텍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카메라 모듈과 센싱 부분에 대한 강점만 좀 부각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비전 센싱이라고 불리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이제 눈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초도 양산이 좀 끝났고 유일하게 좀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아닌가. 삼성전기도 비슷한 메커니즘 갖고 있는데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LG 노텍이 좀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국적으로 봤을 땐 전장량 비중에 대한 범위가 종국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장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매출의 연동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굳이 여쭤본다면 매수 의견이시라는 거죠. 네, 접근해본 뭐 가격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변동성이 있지만 그죠? 중장기로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네. 예. 지금 일단 뭐 LG전자의 낙폭이 너무나 좀 컸는데 네. 사실 내용으로 보면 오른 거 대비해서 거의 뭐 단기간에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난 겁니다. 물론 이제 단기의 주가의 회복률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성과라든가 구체에 대한 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분기 실적 기점으로 보면 LG전자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안정성들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우리 로보틱스에 관련된 사업 전략들을 이번 컨콜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되거나 3분기에 조금 더 구체화된 일정들이 좀 진행이 좀 된다면 저는 이 시점부터 주가에 대한 영향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큰 폭의 어떤 상승 탄력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전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좀 현재는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 토크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